2025년에 빅테크는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비판을 해요. AI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혁신이 없다. 내세울 만한 AI 기술이 뭐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데 중장기적인 어떤 그림과 로드맵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AI 슈퍼사이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쌤클래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5년에도 쌤클래스가 재미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AI의 미래, 빅테크의 미래를 여쭤본다면 저는 이분 이름 세 글자로 답을 드리는데요. NH투자증권의 임지용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이제 CS 갔다 와서요. 어우, CS. 아직 시차 적응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CS 2025를 직접 다녀오신 임주용 연구원님의 감상을 듣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는 AI, 빅테크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해답 주실 거죠? 그럼요. 세 번째는 요즘 이 두 종목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이언큐, 팔란티아. 양자 컴퓨터와 AI의 수익화라는 두 가지 헤게머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CES인데요. 올해 CES 어땠나요? 제가 CS 2025년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빅테크의 후퇴, 두 번째는 중국 기업들의 약진, 세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어젠다 확장. 알겠습니다. 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빅테크의 후퇴, 좀 저는 안 와닿거든요. 빅테크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있는데 후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그 후퇴가 네. 빅테크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의미가 아니라 네. CES에서 좀 힘을 뺐다. 그리고 사실 뭐 메타나 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원래 CES에 그렇게 뭐 나오지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공통점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 자체 개발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AI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CES에는 조금 좀 힘을 뺀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중국 기업인데 미국 정부가 굉장히 엔비디아 칩도 수출 제한 걸고 그러면서 굉장히 견제를 세게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약진했다니 좀 놀라운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보여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좀 미팅도 해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유행어 뭔가요? NTNC, No Taiwan, No China, America First, 그리고 리쇼어링 이런 게 좀 부각될 수 있는 어떤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NTNC라는 용어를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No Taiwan, No China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기조라고 하면 리쇼어링이라든가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걸 유도하는 또 추가적인 어떤 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 모빌리티 아니면 중국 로보틱스 이런 것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율주행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뭐 SDV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기업들이 있고 하드웨어는 결국에 라이다인데, 그렇죠. 라이다는 이제 테슬라 진영과 넌 테슬라 진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FSD가 워낙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라이다가 소외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라이다를 까고 보면 예전에는 크고 비싸서 못 썼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싸지고 작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꼭 자율주행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나 뭐 디지털 트윈,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관련해서 쓰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아마 2030년까지 봤을 때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의 어젠다가 확대됐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엔비디아 그 젠슨 황님 보셨나요? 저는 2시간 기다려가지고 네. 키노트 스피치를 직접 봤어요. 생동감과 네. 현장감과 네. 벅차오르는 감동과 이거 다 느낄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떤 어젠다를 제시를 했나요? 저는 AI가 이제 그러니까 국면별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아시는 이제 코어 인프라, 뭐 엔비디아의 GPU, 전력, 뭐 냉각 방식 이런 게 주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엣지 AI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흔히 쓰이는 노트북 PC에서 디바이스 단에서 세트 수요가 좋아진다라는 거고,
AI 때문에 폰을 바꾸거나 노트북을 바꾸는 그런 단계가 엣지 AI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AI인데 요게 이제 용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에이전틱 AI로 바뀐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AI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하고 AI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그런 거를 에이전틱 AI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인데 네.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도 심플하게 말하면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 두 개로 귀결이 되는데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를 지금 어젠다를 확장을 함으로써 엔비디아가 AI 에이전트랑 피지컬 AI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걸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코스모스 플랫폼이라던가 로봇을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로봇은 이거예요. AI는 뇌예요. 로봇의 뇌. 그렇죠. 근데 그 뇌의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뇌의 연산 원가도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리서치한 거에 근거를 하면은 27, 8년 정도 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원가가 연간 미국 평균 임금보다 싸져요. 야. 그러면 2030년 이내로 로봇을 가전처럼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 네. 엔비디아 그 시험 부스에 갔는데 네. 엔비디아가 이제 PDF로 이제 블로그에 띄우는 거를 네. 생성형 AI 버튼을 눌렀더니 네. 팟캐스트로 3분 만에 만들어줘요. 음악도 나오나요? 그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스크립트까지 음성 생성까지 다 되는 거예요. 오. 제가 그걸 직접 보고 나서 네. 그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코딩해 주는 걸 딱 봤는데 네. 와, it's over. 두 번째 얘기. 2025년에 빅테크는 어떻게 될까? 테슬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테슬라는 이제 대세인 대장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면 옵티머스도 해, 로보틱스도 해, 자율주행도 해, FSD도 잘해. 로봇과 자율주행이 피지컬 AI로 묶었는데 이 피지컬 AI 대장주가 테슬라인 거죠.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에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제외하고 차치하고 나서 그냥 이 피지컬 AI를 보게 되면 네. 중장기적인 어떤 그림과 로드맵을 보게 되면 그냥 사실 시가총액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오. 중간중간에 어떤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이나 뭐 EV에 대한 이야기나 뭐 다른 이야기 이런 거는 그냥 노이즈들이고 그때그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룸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엔비디아의 로봇 그리고 테슬라의 로봇을 비교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옵티머스도 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로봇을 만들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던져도 보고 뛰어도 이렇게 시켜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엔비디아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버리니까 완전히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만들다 보니까 로봇을 만드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획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중국 회사들, 스타트업들,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로봇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해서 각양각색의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 시장의 개화가 엄청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 그런 저력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라는 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렇죠. 에이전트 AI 시대에서 실제로 이 모네타이제이션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저는 유일무이한 회사라고 보고 있고 뭐 몇몇 CEO들이나 뭐 일각에서는 애플을 비판을 해요. AI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혁신이 없다. 내세울 만한 AI 기술이 뭐 없다. 그런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애플이 AI가 못하지도 않고 그런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엣지 AI와 에이전트 AI에서 저는 충분히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AI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브로드컴 그냥 네트워크 칩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파워는 뭐냐면 이 에이직이라는 게 사실 개발 주기가 한 5, 6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엔지니어도 그렇죠. 엄청 많이 필요해요. 에이직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사실 뭐 마블 정도가 있는데 뭐 둘이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브로드컴이 조금 더 좋은 이유는 첫 번째 네트워크용 칩셋을 또 합니다. 뭐 토마호크라든가 뭐 이런 또 라인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VMware를 인수했잖아요. 클라우드 업체. 네. 그거와의 시너지.
브로드컴의 그 경영진이 CEO가 굉장히 유능하고 비전이 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브로드컴을 선호를 하죠. 메타도 최근에 굉장히 광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AI 활용의 끝판왕. 어. 사실 그 AI 본업에서 광고 본업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람마라는 이제 오픈 소스의 어떤 LLM의 개발 모멘텀이 또 있어요. 람마는 공짜입니다. 아직도요? 공짜입니다. 오. 근데 나중에 요이 땅 하고 AI로 돈을 번다 네. 라고 했을 때 어떤 변신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지금 그 오픈 소스의 모멘텀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공짜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람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주가에 부분적으로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두 기업이 있어요. 팔란티어, 아이언큐. 제가 작년 5월 정도에 AI 골드러시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팔란티어는 곡괭이랑 청바지 같은 기업이다.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매출액 성장률 재고를 숫자로 보여준 기업이고 모든 기업들이 AI를 사용하고 싶은데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팔란티어를 통해서 AI를 쓰는 겁니다. 근데 왜 클라우드 업체는 안 쓰냐? 왜냐 클라우드 업체들은 그냥 너네가 와서 배워서 가져가 써 이건데 팔란티어는 우리가 해줄게. 근데 너 너한테 뭘- 커스터마이징 해줄게. 너 뭘 원해? 너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 활용해줄게. 근데 보안도 돼. 이러니까 이제 그 니체 마켓에서 수요가 엄청났던 거죠. 저는 그게 팔란티어의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아이언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팅은 그 제수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15년 뒤 시장이 형성되고 네. 구현하는데 비용이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변할 겁니다. 지금 이제 젠순왕이 양자 컴퓨팅 모멘텀을 이제 다 약간 소멸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리게티라든가 아이온큐라든가 이런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지금 많이 40~50%씩 빠졌으니까 지금 담아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기회비용도 기회비용이지만 네. 더 시간이 필요하고 네. 더 유스케이스가 필요하고 좀 상온에서의 어떤 실제 구현하는 데서의 어떤 다른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양자 컴퓨터 기술이라는 것은 영생할 수 있는 불로불사의 약이다. 이것만 개발되면 영생이 가능한 약인데 이제 임상 1상 신청한 거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얘기를 좀 빗대서 얘기를 좀 하거든요. 어떠세요? 뭐 적합한 표현인 네. 것 같아요. 네. 2025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각 회사들마다 각자의 모멘텀, 고유의 모멘텀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를 일괄적으로 동일 비중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 국면별로 비중을 어느 종목에 더 많이 넣어야 되냐,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맞추고 비중을 맞춰야지만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개인 리테일 투자자분들이 그 타이밍이나 비중 조절을 센싱하시면서 막 그 운용하시기가 어려우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비중 조절을 할 줄 아는 ETF 매니저한테 위탁해서 네.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마음 편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ETF가 있어요. 저도 사고 싶네요.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라는 것이 있고요. 예탁결제원에서 공표하는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미국 주식을 기초로 해서 종목별 비중을 구성한 ETF예요. 우리가 AI 그리고 빅테크, CES 얘기까지 나눴는데요. 한마디로 뭐 결론을 내주신다면 AI 슈퍼사이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지금 한 3회 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투자하는 만큼 공부할 것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샘클라스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